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고원석 교수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분입니다, 고 교수님. 네. 네네. 예, 여러분과 함께 또 귀한 주제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많이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한데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독일 아비투어에 대한 이제 역사를 제가 좀 논문으로 한번 서술을 했는데 이 자리에도 뭐 독일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 현재도 독일에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는 이제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지금 아비투어의 과거와 현재, 그래서 제도의 역사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랑 즉 화면이 다 잘 네네. 들리시면 네, 네네. 괜찮으시죠? 예, 그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투어의 일단 중요성은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수능 제도와 비슷한 점인데요. 독일의 이제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을 졸업하면서 대학을 입학 자격을 얻는 시험이 이제 바로 그 아비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지성의 산실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지금도 아비투어를 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한 3, 40% 정도밖에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비투어는 사실은 이제 대학 공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참고로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슈튜던트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일반 학생이 아니라 대학생부터를 슈튜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슈튜던트 하면 뭐 초등학생부터를 학생이라고 하는데 보통 슈튜던트나 또는 슈투디움이라는 말은 대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스터디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영어로 하면 learning, 학습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공부나 연구는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어는 대학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얻는 이제 그런 과정, 그것을 인정해주는 자격 증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거에서 부여되는 성적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학과나 이런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비투어의 시작은 이제 18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그 전에도 대학은 있었지만, 18세기에 대학은 있었지만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주로 대학 교수들이 직접 뽑았는데 당시에 대학 교수들이 받는 사례가 학생들의 수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교수가 인터뷰를 해서 이 학생을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했지만 떨어지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이미 이때 그럽니다. 왜냐면 수강생이 많아야 또 본인에게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들어왔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아비투어라고 하는 이런 자격 검증 시험이 18세기 후반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아비투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보면 이제 미성숙한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대학에 지금 몰려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정의 양식이 필요하겠다. 그 증빙 자료로 수학 능력 평가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비투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비투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비투어와 대학 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게 사실은 이제 독일에 훔볼트 형제가 있는데 훔볼트 형제가 사실은 이제 근대 대학 교육에 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베를린 대학에 우리 교수님 계시다 그랬는데 베를린 대학이 이제 훔볼트 대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만큼 훔볼트의 이름을 붙여준 건데 에, 이제 형인 이제 훔볼트, 빌헬름 훔볼트가 대학 교육을 크게 개혁을 하면서 아비투어에 대한 부분, 중고등학교 교육까지도 굉장히 큰 개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인문주의적인 바탕으로 김나지움의 교육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몽된 시민과 세계 시민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장과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예, 예, 성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 고전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당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 2, 3, 4, 5, 6, 7이지만 1, 2, 3이 두 학년씩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9학년 이제 어, 9학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오히려 독일어나 다른 과목보다도 더 많이 수업 시간이 반영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문주의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대의 어떤 고전 교육에 굉장히 강조했고 고전어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모든 교육의 밑바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나지움이 발전해 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고전어가 지나치게 예, 강조되다 보니까 고전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김나지움이 현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고전어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뭔가 고전어를 하는 게 과연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와 우리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90년 이제 그 당시 국왕이었던 빌헬름 2세가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고전어 교육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걸 하면서 약간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을 양성하려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창의적인 독일인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고전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고 해서 고전어나 이런 인문적인 흐름을 포기하지는 않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고전 인문주의적인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현대적인 부분을 좀 추가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전적인 김나지움 외에 고등 실업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실업학교, 레아슐레는 사실은 직업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학교를 좀 더 직업이라는 건 오늘날 현대에 아주 실용적이 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하는 곳인데 그것을 좀 더 고등화시켜서 현대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교육 학교가 좀 돼야 되겠다. 지나치게 고전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면서 나중에 조금 더 뒤에 가서는 고등학교가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김나지움, 레알 김나지움, 오버 레알 슐레 해가지고 김나지움은 아주 인문주의적인 고전적 교육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레알 김나지움은 고전어보다는 현대적으로 실용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대적인 실용성을 갖기 위한 현대 언어에 오히려 강조를 둔 것이고 오버 레알 슐러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종합해서 언어보다는 오히려 뭔가 좀 현대 과학이나 기술에 좀 더 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김나지움, 오버 레알 슐러 이렇게 세 가지 돼 가서 거기 보면 표가 돼 있으면 맨 위에 국어 논술, 독일어죠. 국어 논술하고 수학은 전체가 아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빨간색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그 학교가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김나지움은 여전히 라틴어나 독일어, 그리스어 번역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가 하면 레알 김나지움은 오히려 고전어보다는 현대어, 불어와 영어 이런 쪽에 외국어에 관심을 띄웠고 오버 레알 슐레는 오히려 과학이나 물리 이런 과학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이제 중고등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들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김나지움이나 이런 대학이 여전히 남성 위주였는데 천천히 이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여학교도 아비투어를 볼 수 있는 것이 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1차 세계대전은 뭐 워낙 좀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누가 군대에 갈 수 있느냐? 적어도 아비투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비투어를 졸업한 사람들은 군대에 가도 된다. 이런 약간 성인이 되는 자격으로도 새롭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대 독일의 이제 어떤 기틀을 마련한 어떤 공화국의 어떤 전신이었고, 또 거기 그때 이제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이 현대 독일 헌법의 모체가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과연 아비투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폐지론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아비투어 준비하다가 지나치게 너무 과부하를 준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판단해서 성적을 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폐지가 있었지만, 독일 사회가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몇 가지를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비투어 시험을 네 과목 정도, 네다섯 과목으로 줄이는 정도로 이제 좀 줄여든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비투어 비슷합니다. 아까 김나지움, 레아 김나지움, 오버 레아 슐레였다가 또 하나의 형태가 더 등장하게 되는데, 역사와 지리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나치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제 바이마르 시대가 있다가 이제 나치가 등장하면서 제3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아비투어가 이제 1933년에 새롭게 규정이 되면서 이 제3제국 나치 시대는 특별히 유전학, 독일인의 어떤 우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전학과 민족학 이런 부분을 필기 이제 구술 시험 목록을 아예 정해버린 거죠. 그리고 구술 시험을 볼 때 학생은 내가 어느 민족, 어느 민족에 속한다라는 걸 공적으로 밝히고 시험을 봐야만 하는 그런 규정까지 있었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홀로코스트의 어떤 영향까지도 미치게 되는 그런 에, 관문이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비정상적인 아비투어가 이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 사회에 영국, 독일, 프랑스, 소련 네 나라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나라를 네 개로 나눠서 이제 처음에 다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독과 동독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서독은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배를 하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 창의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김나지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지만, 동독 같은 경우는 소련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했지만 1946년에 민주화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전체 이제 학년들이 12개, 12학년으로, 그래서 통합 사회주의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0년 플러스 2학년, 그러니까 10년 종합기준고등학교가 있고 아비투어를 위해서 11, 12학년 동안 준비하는, 그래서 12학년 제도가 이때 정착이 됐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그 당시 지금 서독은 13학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그래서 김나지움이 우리로 하면 5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초등학교가 4학년이고 김나지움이 5학년부터 해서 13학년까지, 그러니까 9년 동안 9년제인데, 그러한 13학년까지의 전통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서독엔 그것이 계속 정착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1972년에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본 개혁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투어 개혁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나지움, 뭐 레알슐레, 뭐 오버레알슐레 이렇게 막 서너 가지의 학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김나지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고, 대신 그것을 선택하는 과목들을 조금 자유롭게 여러 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과목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개혁안이 마련이 되었고요. 이제 전체 시험을 보는 과목을 이제 보통 네 과목 내지는 다섯 과목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 두 개로 나눠서 두 과목 정도는 기본적인 수준 상태로 공부를 하고, 두 과목 정도는 좀 더 본인이 잘하는 것이고 자신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심화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과목도 전체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서 언어, 문화, 예술 분야,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수학, 자연과학, 기술 분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표에 나오는 거는 이 개혁안에 따라서 아비투어를 시험 본 한 학생의 성적표의 사례입니다. 성적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아비투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13학년이 끝날 때 시험을 보는데 그 성적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비투어를 보기 위한 일종의 준비반이 12학년, 13학년 2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신 성적이라고 했을 때 11학년 이전까지는 내신 성적이 포함이 안 되고요. 12학년과 13학년 이 두 해 동안 보는 성적이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12학년 1, 2학기, 13학년 1, 2학기를 본 성적이 이렇게 시험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국어, 영어, 문학, 역사 이런 과목들을 쭉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만 10점, 12 이거는 성적입니다. 제일 낮은 점수가 1점부터 15점 만점인데요. 15점 만점인데 그 과목의 성적을 이렇게 10점, 10점, 뭐 영어는 12, 12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성적을 이렇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괄호로 되어 있는 건 성적은 그때 부여받았지만 나중에 내신 성적에는 안 들어간. 그래서 아마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네 과목 시험 본다라고 했잖아요. 기본 과목은 영어와 지리로 기본 과목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구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리 과목을 구술 시험으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 과목 아마 이 학생은 이제 수학과 화학에 자신이 있었는지 수학과 화학을 심화 과목으로 해서 성취 과목으로 해서 이 시험을 잘 보면 더 가산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투어 시험을 봤는데 15점 만점에 성취 과목 두 과목은 12점, 기본 과목인 영어는 10점, 그리고 지리는 8점 이렇게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성적을 산출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기본 과목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과목들 전체를 이제 한 수강 점수가 279점입니다. 합치면 22개 과목. 네. 그래서 규정이 110점에서 300점 아래, 그러니까 110점 아래는 그냥 과라이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돼버리는고요. 279점을 받았고 성취 과목에 대한 수업을 가중치를 받아서 210점 만점에 174점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비투어 네 과목죠. 시험 본 것과 그 네 과목이 마지막 학기 13학년도 2학기에 어떤 수업을 받았느냐 하는 그 수업 성적을 합산합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요. 그래서 13학년 2학기 때 이 학생이 뭐 예를 들면 영어를 시험 봤는데 영어 점수가 70점이었는데 갑자기 아비투어를 100점 받았다.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은 성적을 뭐 90점 받았는데 아비투어를 실수해서 만약 70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지막 학기에 성적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218점을 받아서 전체 총 학점이 671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가 280부터 840 사이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학생은 671점을 받았고 전체 그것을 평점으로 했을 때 1.6점을 받은 건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점수 합계를 이렇게 보면 최우수, 우수, 이렇게 쭉쭉 여섯 단계로 주어지고요. 밑에 게 아까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1점부터 15점까지의 만점인데 그거를 합산해서 이제 1, 2, 3, 4, 5, 6으로 합산을 한 건데 이 학생은 1.6을 받은 거기 때문에 최우수 성적을 사실은 받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비투어 성적이 합산이 된다라는 걸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통일이 갑자기 동일 사회에 닥치게 됩니다.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90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서독은 고등학교가 9학년제고 동독 지역은 12학년제,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김나지움이 8학년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 통일은 했지만 그럼 너희들 13학년으로 바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독이 동독의 12학년제에 맞춰주는 격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독일뿐만이 아니라 독일 외에 다른 유럽의 학교들이 대부분 12학년제였기 때문에 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8학년으로 해야만 동일하게 12학년 초중고 학교가 12학년으로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고 13학년을 하다 보니까 국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예, 들어간다. 뭐 이런 논의가 막 있어서 서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 당시 대통령인 헤어 쪽이 학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 발언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12학년으로 바뀌는 흐름이 갑자기 드라이브가 걸려서 2001년, 2년부터 김나지움 각 주마다 학년을 12학년으로 바꾸는 흐름이 계속되었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돼서 2005년 정도에는 대부분의 주들이 8년, 그러니까 12학년제로 그래서 김나지움을 8학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2학년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그럼 13학년제가 12학년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독일은 이 5학년부터 13학년까지를 S1, S2, 세쿤다 수투페 아인스, 세쿤다 수투페 츠바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5학년부터 10학년이 일종의 중학교 앞에 단계라고 하고 11학년부터 13학년이 이제 세쿤다 수투페 츠바이 해가지고 S2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S1의 제일 마지막인 10학년을 1년을 한 학기로 줄이고 11학년 1년짜리를 한 학기로 줄여서 그냥 확 합쳐버립니다. 10학년과 11학년을 한 학기 한 학기로 합쳐버려서 전체를 12학년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1년짜리 하던 걸 한 학기로 두 개를 합쳐져 버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12학년제로 도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내는 것을 아까 이제 이런 것들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된 것던 건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통일 이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하나는 다시 학교를 12학년제로 했더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과부하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13학년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G9이죠. 그러니까 김나지움을 9년제로 할 거냐, 8년제로 할 거냐는 그 논의인데 12학년제, 그러니까 G8, 개 아트로 하다가 다시 옛날처럼 9학년제로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 지금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주는 벌써 13학년제로 돌아갈 주도 있고요. 여전히 12학년제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어를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주도적 아비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12학년을 할 거냐 13학년을 할 거냐 이렇게 실험적으로 좀 해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학습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이게 꼭 12학년제, 13학년제로 못 박는 것보다는 그쪽에 더 논의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논의들입니다. 남은 시간 그냥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냥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더 다양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그 아비투어는 어, 근대 인문주의 이념과 전통위에서 정립되어서 그 안에서 갑론을박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큰 흐름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념은 뭐냐 도대체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예, 저는 어떤 인간상이 그렇게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 대학에 줄 세우기 위한 대학 입학을 그러니까 독일의 이 아비투어는 대학 이제 어떤 수학 능력을 최소한으로 갖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수능은
대학을 입학하기 행정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전체 학생을 1번부터 뭐 몇백 번까지 그냥 줄 세우는 일종의 그런 교육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대학 교육이나 어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이념 전통이 좀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문주의 이념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냐라는 걸 한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밑에 한번 시대 흐름을 그냥 구별을 해봤는데 고대, 중세, 근대, 이제 모던 사이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계를 뭐 트랜스 모던, 모더니즘, 트랜스 휴머니즘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AI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대 시대가 중세 천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 그들은 결국은 중세 이전의 고대 시대로 넘어가서 고대 시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그들이 사고했던 그 전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중세를 회복하자, 중세를 극복하자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이런 흐름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500년 근대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극복을 중세로 돌아가서 중세에 있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서 근대를 극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마련하자 이런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요즘 뭐 AI니 인공지능이니 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 다시금 근대의 인문주의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에 정말 인간적인 인간의 개인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사고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아주 고민했던 게 저는 근대 인문주의와 그런 모더니즘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인문주의적 전통을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학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념을 쓸 것인가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비투어는 철저하게 대학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뭐 제가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 수업이 되게 일찍 끝나요. 우리 학생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러닝이에요. 거기에 막 목숨 걸고 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학에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중고등학교고 아비투어도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처럼 고3, 고등학교 내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대학 들어가서는 지쳐서 더 이상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적어도 교양 수준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양을 대학 와서 막 배우고 이러니까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적정 수준의 교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교양의 단계를 중고등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러한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비투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투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거는 학생들 간의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 학생이 한 성적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근데 문제는 이 절대평가가 우리나라 같이 어떤 몇 가지가 객관적으로 딱 뭐 사지선다행에 대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논술이고 개인적인 구술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을 절대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절대평가 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는 이유도 평가하는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가, 객관적 신뢰도가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 성적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수능에 있어서 뭐 영어 성적이나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자 또는 일부 도입돼서 뭐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누가 절대평가를 받아본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절대평가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흐름이 마련돼야 되는데 예, 아비투어는 그것을 절대평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이 좀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비투어는 어떤 우리나라처럼 어떤 OMR 카드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찍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철저하게 논술과 또 언어 구술로 자기의 논리적 전개를 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한 270분, 거의 한 4시간 정도의 시험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떤 논술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술 시험도 보통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준비하는데 한 2, 30분 시간을 주고 선생님 앞에서 구술 대화하면서 질문하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정도의 구술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비투어를 마쳤을 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네,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분은 어, 그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뭐 찍어서 맞히든지 알아서 맞히거나 성적이 똑같다라는 것도 굉장히 모순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아비투어가 주어지는 이 큰 성격을 한 4가지 정도로 인문주의적 전통, 그리고 어떤 대학 교육을 위한 준비 단계, 그리고 절대평가, 그리고 논술 구술 평가다. 이 4가지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번은 제가 역사 시험 문제를 그냥 예제로 하나 설명하려고 이제 좀 가져왔는데, 그거는 혹시 이따가 질문이 나오면 조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이제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음소거를 해지하셔도 되겠습니다. 각자가 모두가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음소거를 해지하시고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어, 이제 화면을 고 공유를 교수님 이 네네. 화면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누가 좀 먼저 질문을 좀 주시겠어요? 어, 제가 이제 이런 주제에 관심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를 좀 개혁해야 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뭐 정말 주제가 많습니다. 개혁해야 할 주제가 정말 많은데 저는 그중에 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법부와 검찰을 개혁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가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교육개혁이라는 주제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비토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뭐 고은석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혜구 교수님 아까 들어오셨죠? 정혜구 교수님은 어, 성공회대학교 정치학 전공이시고 어, 연구의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연구회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원도 포함하나요? 통 통일원은 포함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연구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관장하는 것이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가 있는데요. 거기 경제사회 연구회 이사장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책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네, 정유 교수님 반갑고요. 다른 분들 다 소개가 됐죠. 그 사이에 김태병 교수님 들어오셨고 이민경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인의 대표님 들어오셨고요. 자, 누가 좀 먼저 질문을 좀 주실까요?